이 도둑년, 감히 시어머니 눈을 속여?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섭섭해요.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병이에요. 탐욕에 눈먼 며느리와 발톱을 숨긴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진실게임을 이어서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후전증 때문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 화면과 내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보는 내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이 쿵쾅거렸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까끌거렸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1번, 7번, 12번, 23번, 38번, 45번. 틀림없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붉은색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 내려가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다. 이게 꿈인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었다. 악소리가 절로 나왔다. 꿈이 아니었다. 생시였다. 내 나이 68. 평생을 지긋지긋한 가난 구덩이에서 허우적대던 내 인생에 드디어 볕이 드는 순간이었다. 20억. 세금을 떼고도 13억이 넘는 돈이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고 아들놈 뒷바라지하느라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관절은 다 닳아 없어졌고 지문은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 끝이었다. 이 지옥 같은 가난과 이별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누가 보면 안 된다. 창문을 닫았다. 커튼까지 쳤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썰렁하게 느껴지던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금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디에 숨겨야 하나? 장롱 밑? 아니야. 거긴 너무 뻔해. 쌀독 안? 쥐가 갉아먹으면 어떡해. 나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낡은 화장대 위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셨던 가죽 성경책. 겉면이 해져서 너덜너덜한 그 책. 그래. 저기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이제 부족함 따위는 없다. 나는 복권 용지를 빳빳하게 펴서 그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책갈피 끈을 그곳에 걸어두었다. 책을 덮자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월요일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리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떠나리라. 띵동.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찢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었다. 집주인인가? 월세는 며칠 전에 줬는데. 가스 검침원인가?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쪽을 노려봤다. 어머님 저예요. 미연이요. 며느리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얘가 여길 왜 와? 1년에 2번 명절 때나 억지로 얼굴을 비추던 애였다. 전화 한 통 없다가 불쑥 찾아올 리가 없었다. 혹시 내가 복권 당첨된 걸 알았나? 말도 안 된다. 방금 방송이 끝났는데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나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성경책을 화장대 깊숙한 곳, 로션 병들 뒤로 밀어 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평소처럼 무뚝뚝한 시어머니 가면을 썼다. 누구세요? 아유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무거워 죽겠어요.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가 잠금장치를 풀었다. 문을 열자 며느리 박미연이 서 있었다. 양손에는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뱀이 웃으면 저런 표정일까 싶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지나가다 어머님 생각나서 들렀죠. 반찬 좀 챙겨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미연이 좁은 현관을 비집고 들어왔다. 코끝에 훅 끼치는 진한 향수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쟤는 꼭 우리 집에 올 때면 비싼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샤넬인지 뭔지 아는 로고가 박힌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밥은 무슨... 그냥 대충 때웠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져온 것 좀 드세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했어요. 미연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저 애가 여기 있는 1분 1초가 불안했다. 혹시라도 저 성경책을 보면 어떡하지? 아니야. 쟤는 교회라면 질색을 하는 애다. 성경책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것이다.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오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미연이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다.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키면 안 된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나는 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마셔라. 감사해요. 물을 마시는 미연의 눈동자가 도르륵 굴러갔다. 방 안을 후는 시선이 느껴졌다. 낡은 장롱, 얼룩진 벽지, 그리고 화장대. 내 시선도 저절로 화장대로 향했다가 황급히 거두었다. 미연의 눈이 화장대 쪽에 잠시 머문 것 같았다. 착각인가?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집이 좀 덥네요. 보일러 트셨어요? 돈 아깝게 무슨 보일러냐. 그냥 전기장판 쓴다. 어머님도 참. 궁상 좀 그만 떠세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요. 말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있었다. 쟤는 항상 저랬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아들놈만 아니었으면 벌써 머리채를 잡고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참아야 한다. 큰일을 앞두고 부정을 타면 안 된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쓸게요.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은 안방을 지나쳐야 갈 수 있었다. 안방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안 된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을 거다. 내가 갖다 주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쓸게요. 미연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당황스러웠다. 쫓아 들어가기엔 너무 속이 뻔해 보일 것 같았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안방 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화장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왜 안 나오지? 손을 씻나? 화장을 고치나? 불안감이 엄습했다. 발끝부터 차가운 기운이 기어 올라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려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다. 엄마야. 나는 엉덩방아를 찌을 뻔했다. 미연이 문을 열고 나오다 나와 마주쳤다. 미연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그건 아주 찰나였다. 곧바로 다시 그 생글거리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님, 왜 거기 서 계세요? 놀랐잖아요. 아니. 휴지 주려고. 다 해결했어요. 그나저나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미연은 서둘러 가방을 코첨했다. 뭔가 급해 보였다. 아까 들어올 때 여유만만하던 태도와는 달랐다. 얼굴이 조금 상기된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방을 움켜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벌써 가냐?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다음에 길게 놀러 올게요. 반찬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알겠죠? 미연은 묘한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건강하셔야 한다니. 평소엔 언제 죽나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이더니 신발을 신는 손놀림이 분주했다. 마치 무언가 훔친 사람처럼 도망치듯 나가는 뒷모습. 쾅. 현관문이 닫혔다. 정막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아까의 평온한 정막이 아니었다. 싸늘하고 불길한 정막이었다. 내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화장대 앞으로 돌진했다. 로션 병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내가 놓았던 각도가 아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로션 병들을 거치게 밀어냈다. 그 뒤에 숨겨둔 성경책이 보였다. 겉모습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다. 나는 성경책을 낚아챘다. 그리고 펼쳤다. 시편 23장. 없었다. 하얀 종이뿐이었다. 책갈피 끈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끼워두었던 분홍색 종이 쪼가리가 보이지 않았다. 바닥을 봤다. 없었다.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다. 먼지만 풀풀 날릴 뿐 로또 복권은 떨어지지 않았다.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머리채를 쥐어뜯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던 그 몇 분 사이에 설마 그년이 미연에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가방을 움켜쥐고 있던 그 하얀 손가락 마디마디가 떠올랐다. 급하게 나가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이 도둑 자식.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20억. 내 인생. 내 피 같은 돈. 며느리가 가져갔다. 며느리라는 탈을 쓴 그 도둑이 내 희망을 훔쳐 달아났다. 전화를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내가 걔 가방을 뒤져본 것도 아니고 걔가 훔쳐가는 걸 본 것도 아니다. CCTV도 없는 이 낡은 집구석에서 내가 무슨 수로 증명한단 말인가. 게다가 미연이는 여우다. 꼬리 9 달린 불려. 내가 추궁하면 잡아뗄 게 뻔하다. 오히려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몰아세울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내 전신을 휘감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맺혔다.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내가 내 돈을 가져갔다 이거지. 시어머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무슨 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마. 나는 텅 빈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를 갈았다. 잇몸이 으스러지도록 꽉 깨물었다. 내 돈 내놔 이 자식아.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 울음소리는 곰팡이 핀 벽지에 스며들 뿐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거칠게 문질러 닦았다. 울 때가 아니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 돈은 내 목숨이다. 목숨을 뺏겼는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귀신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평생 순에 빠져서 당하고만 살았던 김말수는 이제 죽었다. 내 것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기라도 될 수 있었다. 우선 확인을 해야 했다. 정말 그 자식이 가져갔는지. 확신은 있지만 확인 사살이 필요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다. 아들에게 말했다간 며느리 귀에 바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그 돈을 숨기거나 써버릴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쥐새끼 잡듯이 몰아야 한다. 독 안에 든 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낡은 외투를 걸쳤다. 당장이라도 며느리 집으로 쳐들어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가서 난리를 쳐봤자 미친 노인네 취급만 받을 뿐이다.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병나발을 불었다. 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두고 봐라. 내 돈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천만에. 그 돈은 내 저승길 노잣돈이 될 거다. 나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치새웠다. 눈을 감으면 웃는 얼굴이 천장 위로 둥둥 떠다녔다. 억울해서 가슴을 치다가 이불을 걷어차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날이 밝자마자 거울을 봤다. 눈이 퀭하니 들어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영락없는 페인의 몰골이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도끼가 서린 탓이었다. 월요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복권방을 기웃거렸다. 혹시 누군가 1등 당첨금을 찾아갔다는 소문이라도 돌까 봐 귀를 쫑긋 세웠다. 하지만 아직 조용했다. 하긴 당첨되자마자 바로 찾아가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며칠 묵혔다가 조용해지면 가겠지. 영악하니까. 나는 곧바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1234. 단순에 빠진 놈들. 도어락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저릿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출근했을 것이고 며느리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면 벌써 쇼핑하러 나갔거나. 나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평소 살림 안 하는 티를 내는지 벗어놓은 옷가지가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문을 열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옷들이 눈에 띄었다. 택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었다.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때깔이 고운 게 비싸 보였다. 이게 다 돈이 어디서 나서. 아들 월급은 빤했다.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쓰면 적금 붓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백화점 쇼핑이라니.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었다.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내 돈. 내 20억이 저 옷들로 바뀌어 장롱 속에 처박혀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옷들을 다 끄집어내 가위로 난도질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복권 용지. 그게 있어야 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장롱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였다. 나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반찬 갖다 준 통도 가져갈 겸. 아, 그거요? 그냥 두시지.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릴 텐데. 며느리는 짐짓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쇼핑백을 등 뒤로 슬쩍 숨겼다. 하지만 내 눈은 매의 눈이었다. 쇼핑백 틈새로 보이는 주황색 상자. 저거 명품이라는 에르메스 아닌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았다. 그건 뭐냐? 장 봤냐? 아, 네. 뭐 그냥 세제랑 휴지랑. 세제를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주던. 내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친구가 선물 준 거예요. 생일 선물 미리 준다고. 내 생일은 겨울이지 않니? 지금이 5월인데 무슨 놈의 생일 선물을 반년이나 당겨봤냐?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대꾸하는 꼬라지하고는. 나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담았다.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안방에 휙 던져놓고 쭈뼛거리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다. 물이나 한 잔 다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간 사이 나는 거실 탁자 위를 휘어봤다. 영수증 뭉치가 보였다. 얼른 집어들었다. 어제 날짜였다. 강남 백화점. 여성 의류 300만원. 구두 150만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돈으로 파티를 벌였구나. 아직 당첨금 수령도 안 했을 텐데 무슨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었나? 아니면 사채라도 썼나? 당첨금 믿고 미리 당겨 쓰는 게 분명했다. 어머님 물 여기요. 며느리가 오기 전에 영수증을 제자리에 놨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찬물이 들어가도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연아. 네? 너 지난번에 우리 집 왔을 때 말이다. 네, 왜요? 화장실 간다고 안방 들어갔었지? 네, 그랬죠. 그때 화장대에 있던 성경책 봤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며느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무나 태연한 표정이라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성경책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화장대 위에 로션 말고 뭐 있었나? 거짓말 마라.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화장실 가기 전엔 있었는데 내가 가고 나서 없어졌다.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억울하다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가 의심 안 하게 생겼냐? 그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었단 말이다. 중요한 거요? 그게 뭔데요? 돈이라도 숨겨두셨어요? 그래. 돈이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다.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이내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종이 쪼가리가 전 재산이라니요? 혹시 땅 문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억울해요.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가져간 거 다 안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용서해 주마. 경찰서까진 안 가겠다.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안 했다. 오히려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경찰서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고. 증거 있으세요? 제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요. 증거? 내가 그날 왔다 간 게 증거고 내가 갑자기 돈을 물 쓰듯 쓰는 게 증거다. 저 방 안에 있는 명품 가방들 다 무슨 돈으로 샀냐? 나는 손가락으로 안방을 가리켰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다. 저거 다 짝퉁이에요. 남대문 가서 몇만 원 주고 산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쓰든 말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저희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제가 쓰는데 내 아들 월급 내가 뻔히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유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이젠 사람까지 잡으시네.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나를 불쌍한 사람 보듯 쳐다봤다. 그 눈빛.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하는 그 눈빛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 지금 나더러 치매라는 거냐? 제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요? 그냥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다고 했지. 지난번에도 가스 불 켜놓고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리모컨 넣어두신 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났다. 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나의 사소한 실수들을 끄집어내어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 난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 폭권. 아니 그 종이. 폭권이요? 어머님 폭권 사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아차 싶었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복권이라고 말해버렸다. 이제 미연은 그게 당첨 복권이라는 걸 확신할 것이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겠지. 확인 사살을 한 꼴이 되었다. 그래 복권이다. 1등 당첨 복권이라고. 내가 훔쳐간 게 그거잖아. 1등이요? 세상에. 어머님 진짜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내 손을 텁석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어머님 1등 당첨이라니요? 꿈꾸신 거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로또 얘기 많이 나오니까 상상 임신처럼 상상 당첨 뭐 그런 거 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건 알아. 너 날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아이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유명한 신경과 알아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연기가 여우 주연상 감이었다. 속이 뒤집혀서 토할 것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아니 벽보다 더했다.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나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그 프레임 안에 나를 가두려고 했다. 필요 없다. 병원은 내가 가야 할 거다. 도벽 치료받으러.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있어봤자 내 입만 아프고 혈압만 오를 뿐이었다. 며느리는 따라 일어나는 신용만 할 뿐 잡지 않았다. 어머님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진짜 병원 가보셔야 해요. 걱정돼서 그래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 가증스러운 목소리.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쾅 소리 나게 문을 닫았다. 폭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다. 분했다. 너무 분해서 눈물도 안 나왔다. 내 20억이 미연이의 소나기에 있다. 짝퉁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그건 진짜였다.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잡아떼는 그 태도가 범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 말대로 증거가 없었다. 심증만으로는 경찰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며느리 말대로 나를 노망난 노인네로 취급할 수도 있었다. 1등 당첨 복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다들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흥분하면 안 된다. 내가 흥분할수록 미연은 나를 더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다. 차라리 바보가 되자. 미연이 안심하고 방심할 때까지. 덫을 놓아야 한다. 쥐새끼가 치즈 냄새를 맡고 기어 나올 때까지 숨을 죽여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5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내 속은 숯검정이 되어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미연이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갔다며? 갑자기 복권 타령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셨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역시나. 그새를 못 참고 아들놈한테 고자질을 했구나. 벌써 작업이 시작된 거다.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행패는 무슨. 그냥 밥이나 먹었나 해서 들렀다. 엄마, 미연이가 엄마 걱정 많이 해. 병원 예약 잡아놨다니까 날짜 잡히면 같이 가. 알았지? 그래. 알았다.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나는 순순히 인정했다. 아들이 멈칫하는 게 느껴졌다. 평소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을 내가 순순히 인정하니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약 먹으면 좋아진대. 그래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미친 척 해주마.
치매 걸린 노인네 연기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내가 안심하고 그 돈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지옥을 보여주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될 것이었다.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마저도 토끼를 품은 듯 검고 짙었다. 주말이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다. 평소 같으면 오라고 사정을 해야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이들이었다. 제 발로 찾아온 꼴을 보니 기가 찼다. 내 정신 상태를 점검하러 온 감시단 같았다. 며느리는 양손 가득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있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죄다 치매 예방이나 뇌 건강에 좋다는 것들이었다. 어머님, 이거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며느리가 세상 둘도 없는 효부인 척하며 약통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아들은 그 옆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초상집 분위기 같았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연기 한번 기가 막히는구나. 내가 복권 당첨된 걸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나를 환자 취급하며 돈 쓸 궁리를 하는 꼴이라니.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요즘 머리가 좀 맑지 않은 것 같더구나. 나는 순한 양처럼 대꾸했다. 며느리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내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순순히 나오니 의외인 모양이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미연이 말로는 어제도 새벽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인가? 내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내가 새벽에 전화를 했다고? 금시초문이었다. 나는 휴대폰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며느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저 눈빛. 내가 당황하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아, 내가 그랬니? 꿈을 꿨나 보구나. 내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어머님, 꿈이 아니에요. 새벽 3시에 전화하셔서 밥 차려놨는데 왜 안 오냐고 화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났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 나는 어제 수면제를 먹고 일찍 잠들었다. 전화는커녕 화장실도 안 가고 잤다. 저 아이는 지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기억을 조작하려고 들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잠결에 실수를 했나 보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 가스불도 그렇고 새벽에 배회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며느리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빳빳한 종이 팸플릿이었다. 식탁 위에 그것을 내려놓는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행복이 가득한 요양병원 마이너스 도심 속의 힐링, 최신식 시설 완비. 제목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요양병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곳. 나를 저기에 가둬두고 자기들끼리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심산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당장 저 종이를 찢어발기고 며느리의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나는 지금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힘없는 노인이어야 했다. 여기가 시설이 참 좋대요, 어머님. 공기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또래 친구분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미연아, 엄마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들이 말렸다. 그래도 아들놈이라고 아주 양심이 없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다. 여보,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 상태 심각해.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시면 어떡할 거야? 사고라도 나면? 당신 회사 가고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며느리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오로지 시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절절한 호소였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에 반박할 논리가 부족한 듯했다. 아니, 사실은 귀찮은 거겠지. 병든 노인네 수발드는 게 싫은 거다. 어머님, 한번 가보시기만 해요. 상담만 받아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감촉.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오히려 꽉 맞잡았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야. 한번 생각해보마.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당장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자는 거죠.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얼굴 전체에 퍼져나갔다. 눈앞에 장애물이 사라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를 치우고 나면 그 20억은 온전히 제 것이 될 테니까. 근데 미연아. 네, 어머님. 내 성경책 말이다. 네? 거기에 끼워뒀던 그 종이 정말 못 봤니? 나는 기습적으로 물었다. 방심한 틈을 노렸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당황함. 그리고 짜증. 아유,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없다니까요. 어머님이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자꾸 의심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그래. 내가 잊어버렸나 보다. 하도 중요한 거라 꿈에서도 나오고 그러네. 중요한 게 뭔데요? 뭐 로또라도 되셨어요? 며느리가 농담인 척 뼈있는 말을 던졌다. 떠보는 것이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로또는 무슨, 그냥 옛날 사진이다. 내 시아버지랑 찍은 사진. 아, 사진이요?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복권이라고 웃길 줄 알았는데 사진이라고 하니 맥이 풀린 모양이었다. 동시에 내가 오락가락한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그래, 사진이다. 찾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 나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돌렸다. 아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내가 나중에 집 한번 싹 뒤져서 찾아볼게. 너무 상심하지 마. 됐다. 너 바쁜데 뭘. 그냥 잊어버리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마주 앉아있기가 역겨웠다. 피곤하구나. 좀 누워야겠다. 너희들 가봐라. 네, 어머님. 푹 쉬세요. 그리고 이거 팸플릿 두고 갈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팸플릿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신발을 신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명품 구두. 저것도 내 돈으로 샀겠지. 신고 있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다. 조심해서 가라. 네, 어머님. 내일 전화 드릴게요. 아, 혹시 새벽에 깨시면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알겠죠?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요양병원 팸플릿이 구겨졌다. 나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발로 밟았다. 지식였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병원에 가둬? 누구 마음대로. 나는 아직 멀쩡하다. 정신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다. 내가 훔쳐간 내 돈을 찾기 전까진 절대로 못 간다. 아니, 안 간다. 나는 피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가 두고 간 약통들이 보였다. 치매 예방약. 웃기고 있네. 나는 약통을 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 멈췄다. 아니다. 먹는 척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지. 나는 약 하나를 꺼내 입에 넣는 척하다가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빗물컵만 탁 내려놓았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나를 속이려 든다면 나도 너를 속여주마. 나는 더 완벽한 치매 노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내가 안심하고 그 돈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을 위해서.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새벽 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역시나 없었다. 발신 기록도 수신 기록도 깨끗했다. 저 아이는 내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단순히 말로 나를 속인 것이다. 내가 늙었다고 기계를 모른다고 무시한 처사였다. 오기가 생겼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낡은 소형 녹음기였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작동은 잘 되었다. 다음번에 올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을 모조리 녹음해 두리라. 그리고 증거를 모을 것이다. 내가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며 했던 말들,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있다는 단서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서늘하게 웃었다. 며느리야, 너는 시어머니를 잘못 골랐다. 나는 순진한 노인네가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잃을 것 없는 늙은이다. 이 싸움의 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며칠을 알아누웠다. 억지로 누운 게 아니었다. 화병이 도저 정말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지끈거렸고 속은 울렁거려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내 20억, 내 노후,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상실감이 나를 병들게 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퀭한 눈과 거칠어진 피부는 내 연기에 설득력을 더해줄 테니까.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후 2시. 예상대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삑삑삑삑. 경쾌한 전자음이 내 귀에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며느리였다.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혼자 왔다. 내가 밥은 먹고 있는지 혹시 죽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빨리 요양병원에 갈 결심을 했는지 독촉하러 온 것이겠지. 어머님? 계세요? 현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톤이 높고 밝았다. 아픈 시어머니를 보러 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끙끙 앓는 소리만 작게 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또각또각. 집 안에서도 굽있는 슬리퍼를 신는 모양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어머나, 어머님.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아직도 주무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형광등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힘겹게 몸을 뒤척였다. 왔니? 몸이 천근만근이라. 식사는 하셨어요? 냉장고 보니까 반찬 그대로던데. 이러다 진짜 쓰러지세요. 말은 걱정스럽게 하는데 표정은 무덤덤했다. 며느리는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냄새가 난다는 듯 코끝을 살짝 찡그렸다.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환기 좀 시키세요. 곰팡이 냄새나요. 어머님, 이러고 계시지 말고 얼른 병원 가시라니까요. 거기 가면 밥도 다 챙겨주고 빨래도 다 해주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또 그놈의 병원 타령. 기승전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마른 기침을 콜록거렸다. 그래. 안 그래도 생각 중이다. 내 말대로 내가 다 된 것 같아서.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상담 예약 잡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내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며칠만 더 쉬고 기운 좀 차리면. 아유, 기운 차리시면 더 가기 싫어지실 텐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결정하셨을 때 움직이셔야죠. 며느리는 끈질겼다. 당장이라도 나를 짐짝처럼 들어다 병원에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 뻔히 보였다. 나는 대꾸할 힘도 없다는 듯 눈을 감아버렸다. 며느리는 내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채타고 혀를 찼다. 설거지만 대충 해놓고 갈게요. 옷까지도 좀 챙기세요. 내일 다시 올 거니까.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갔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이불 속에 숨겨둔 오른손을 꼼지락거렸다. 손 안에는 차가운 기계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전 찾아둔 남편의 녹음기였다. 건전지는 새 걸로 갈아 끼웠고 착동법도 수십 번 연습해 두었다. 빨간 버튼만 누르면 된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물 틀어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는 건성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며느리의 휴대폰이었다. 네, 실장님. 통화 괜찮아요? 네네. 설거지 물소리가 뚝 끊겼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라도 저 아이가 들었을까봐. 하지만 며느리는 통화에 열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아, 당첨금 수령이요? 네, 확인했어요. 세금 떼니까 딱 13억 좀 넘게 들어오던데요. 생각보다 많이 떼더라고요. 아까워 죽겠네 진짜. 숨이 턱 막혔다. 드디어 나왔다. 제 입으로 실토했다. 13억. 20억에서 33% 세금을 떼면 얼추 그 정도 금액이었다. 내 돈이었다. 내 복권이었다.
며느리는 지금 누군가와 내 돈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실장님? 은행 직원인가? 아니면 부동산? 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거 정리하고 바로 매매로 갈아타려고요. 서울 쪽으로요. 네네. 마포나 용산 쪽 보고 있는데 강남은 좀 무리겠죠? 13억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이구나. 벌써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 그것도 서울 노른자 땅으로. 나는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났다. 나는 이 썩은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와 싸우며 살고 있는데 저 도둑년은 내 돈으로 강남 입성을 꿈꾸고 있었다. 대출 좀 끼면 강남 소형 평수는 가능하죠? 어머, 진짜요? 그럼 그쪽 매물 좀 리스트 뽑아주세요. 네, 내일 바로 보러 갈 수 있어요. 남편 연차 쓰라고 할게요. 남편. 내 아들. 그놈도 한패였다. 아니면 며느리가 꼬드겨서 공범을 만든 거겠지. 엄마를 요양병원에 처박아두고 자기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계획.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녹음기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이 소리가 녹음되고 있을까?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이 대화가 내 유일한 무기였다. 아, 그리고 실장님. 이거 명의는 제 앞으로 할 거예요. 공동 명의 안 해요. 남편이 동의했냐고요? 아유, 그럼요.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다.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독한 것. 아들 놈은 껍데기였구나. 며느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시어머니가 아파 누워있는 방 밖에서 콧노래를 부를까. 사랑의 배터리였다. 내 배터리는 다 방전되어 죽어가는데 저 아이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자는 척해야 했다. 들키면 끝장이다. 발소리가 다시 방문 쪽으로 다가왔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어머님? 주무세요?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을 살짝 벌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안심했는지 다시 거실로 나갔다. 어우, 냄새. 진짜 빨리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원. 혼잣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보내버려? 나를 물건 취급하는구나. 고려장 시키겠다는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니. 악마가 따로 없었다.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렸다.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 오로지 복수심만이 불타올랐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짐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쾅. 도어락이 잠겼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지러움도 잊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녹음기를 꺼냈다.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금 떼니까 딱 13억 좀 넘게 들어오던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할 거예요. 진짜 빨리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원. 선명했다. 아주 깨끗하게 녹음되었다. 나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낄낄거렸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잡았다, 이 도둑년. 이제 물증이 생겼다. 내가 내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 그리고 나를 짐짝 취급하며 버리려 했다는 증거. 이 녹음기 하나면 너를 파멸시킬 수 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갈까? 아니면 아들 놈 앞에 던져주고 이혼하라고 소리칠까? 아니, 아직은 이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절도죄를 입증하려면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했다. 며느리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복권이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며느리가 내가 샀다고 우기면 그만일 수도 있었다. 훔쳤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복권 뒷면. 내가 서명해둔 복권 뒷면. 그게 필요했다.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할 때 복권 실물을 제출했을 것이다. 이미 돈이 입금됐다고 했으니 복권은 은행이 회수했을 테고. 그렇다면 은행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남한테 개인정보를 보여줄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며느리가 제 발로 시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덜미를 잡아야 한다. 아까 통화 내용. 내일 2시에 부동산을 간다고 했다. 마포나 용산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실장과 만난다고 했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내일 2시. 내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아픈 척하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제일 허름한 옷을 골랐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다. 내일은 미행이다. 며느리의 뒤를 밟아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는 현장을 덮칠 것이다. 거기서 이 녹음기를 틀어주면 부동산 사람들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겠지. 시어머니 돈 훔쳐서 집 사러 온 페류나라는 걸. 하지만 그걸로는 약하다. 더 큰 한 방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감옥까지 보내려면 더 확실한 덫이 필요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5챕터에서 내가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폭권 뒷면의 서명. 그리고 그 서명을 찍어둔 사진. 사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훔쳐가기 전 혹시나 해서 복권 앞뒤를 휴대폰으로 찍어뒀었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가 내 휴대폰을 검사할까 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그 사진은 내 휴대폰 비밀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갤러리 앱을 열고 잠금 설정된 폴더를 풀었다. 있었다. 제천 54회차 로또 1등 번호 뒷면 김말순 서명. 사진은 선명했다. 날짜와 시간 정보도 사진 파일 상세 정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과 녹음 파일. 두 가지가 합쳐지면 며느리는 꼼짝없이 쇠고랑이다. 기다려라, 박미연. 나는 휴대폰 화면 속 폭권 사진을 어루만졌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 될 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서울 아파트를 보러 가는 그 길, 내가 지옥행 급행열차로 바꿔주마.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물에 말았다. 억지로 입에 넣었다. 씹어 삼켰다. 힘을 내야 한다. 싸우려면 먹어야 한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분노를 삼켰고 두 숟가락 뜰 때마다 복수를 다짐했다. 내일이시. 나는 그림자가 되어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나는 밥그릇을 비우고 탁 내려놓았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더 이상 나는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서둘렀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번거지 모자를 꺼냈다. 얼굴을 가릴 마스크도 챙겼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행여병자 같았다. 누구도 이 초라한 노인네가 20억 복권의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오후 1시. 며느리가 집을 나섰다. 나는 옥상 난간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는 화려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제 산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 짙은 선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그 걸음걸이가 내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아 숨이 가빴다.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탔다. 나도 미리 불러둔 콜택시에 몸을 실었다. 기사님, 저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앞차요? 우리 며느리인데 깜빡하고 약을 안 챙겨가서 그래요. 얼른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엑셀을 밟았다. 택시는 강변북로를 지나 마포의 어느 번화가로 들어섰다. 며느리가 내린 곳은 고급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였다. 통유리로 된 카페 안에는 양복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통화했던 그 부동산 실장인 모양이었다. 나는 택시비도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내렸다. 카페 맞은편 화단 뒤에 몸을 숨겼다. 거리가 좀 있었지만 통유리 너머로 며느리의 표정이 훤히 보였다.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남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나오는 틈을 타 나도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기둥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며느리와는 5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등을 돌리고 앉으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서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해요? 잔금은 제가 월요일에 바로 쏠 수 있거든요. 사모님 성격도 급하셔라. 월요일에 잔금 다 치르시면 화요일이라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집주인이 공실로 비워둔 상태라. 좋아요. 그럼 계약서 쓰죠. 아,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계약금은 월요일에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었다. 내일 잔금을 다 치르겠다고? 아직 당첨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순간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며느리는 내일 당첨금을 수령하자마자 그 돈을 바로 부동산 계좌로 쏘려는 계획이구나. 돈 세탁할 시간도 없이 바로 집으로 바꿔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곤란한데요. 보통 계약금은 10%라도 거셔야. 아유, 실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금이 만기가 월요일이라 그래요. 13억짜리 통장인데 하루 못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통장 지갑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저 가증스러운 연기. 적금은 무슨 훔친 폭건이겠지. 부동산 실장은 13억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입금해 주시는 걸로 하고 가계약서 작성하시죠.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며느리가 볼펜을 잡았다. 저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일은 복잡해진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나설 차례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짐승이 울부짖듯 괴상한 소리를 내며 며느리 테이블로 돌진했다. 아가야.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다. 나를 본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어머님? 아이고 우리 아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한참 찾았잖아.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 나는 다짜고짜 며느리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침을 튀겨가며 소리를 질렀다. 영락없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부동산 실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모님, 이분은? 아니 저기. 시어머니신데 좀 편찮으셔서. 며느리는 내 팔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나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 이번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때를 썼다. 이건 뭐야? 그림책이야? 나도 볼래? 나도 보여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짜? 여기 밖이에요.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부동산 실장의 손을 텁석 잡았다. 우리 며느리랑 소꿉놀이에요. 나도 껴줘요. 내가 엄마 할게. 저기. 남자는 기겁을 하며 손을 뺐다. 카페 직원이 달려왔다.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가방과 서류를 챙겨 벌떡 일어났다. 죄송해요, 실장님. 계약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네네. 들어가세요. 며느리는 내 손목을 거치게 낚아채고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갔다.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내 손을 뿌리쳤다. 어머님, 도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미행하셨어요?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해실해실 웃었다. 나비가 날아가서. 따라왔지. 예쁜 나비. 진짜 미치겠네. 나비라니. 어머님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미행을 했다는 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노망이 극에 달했다고 믿는 눈치였다. 완벽했다. 내 연기는 통했다. 집에 가세요. 빨리요. 저 지금 중요한 일 망쳤단 말이에요. 우리 집 어디야? 나 집 몰라. 아우 진짜.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 문을 열고 나를 짐짝처럼 밀어넣었다. 기사님, 상암동으로 가주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며느리는 기사에게 10,000원짜리 2장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집에 가서 꼼짝 말고 계세요.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시면 그땐 진짜 요양병원행이에요. 아시겠어요? 택시 문이 닫혔다. 차창 밖으로 씩씩거리는 며느리의 얼굴이 멀어졌다. 나는 택시가 코너를 돌 때까지 멍하니 창밖을 보는 척했다. 하지만 택시가 며느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눈빛을 바꿨다. 기사님, 내 할머니. 상암동 말고 서대문 경찰서로 갑시다. 네? 경찰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도둑신고.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힐끔 쳐다봤지만 군말 없이 차를 돌렸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차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다. 며느리는 내일 아침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13억을 손에 쥐겠지.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을 보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밟아본 적 없는 나였다. 하지만 두려울 건 없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비밀 폴더 속에 잠자고 있는 폭권 사진.
내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그 사진. 나는 경찰서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순경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형사님 좀 만나러 왔어. 아주 큰 도둑을 잡아야 해서. 도둑이요? 어떤 도둑인데요? 내 인생을 훔쳐간 도둑. 나는 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순경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덩치가 산만한 형사 한 명이 내려왔다. 어르신, 저쪽으로 오시죠. 무슨 피해를 입으셨나요? 형사는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보시오. 로또 1등 당첨 복권이요. 네? 로또요?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또 이상한 노인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당첨된 거요. 번호 맞춰보시오. 1등 맞으니까. 그리고 뒷면을 보시오. 김말순. 내 이름이요. 내 필적이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왜요? 이걸 우리 며느리가 훔쳐갔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걸 바꾸러 은행에 간다고 하오. 형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가족 간의 문제라 개입하기 꺼려하는 기색도 보였다. 어르신, 혹시 며느님이랑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니고. 오해? 내가 이럴 줄 알고 증거를 하나 더 가져왔소.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어제 며느리가 통화했던 내용을 틀었다. 세금 떼니까 딱 13억 좀 넘게 들어오던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할 거예요. 형사의 눈빛이 변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것이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볼펜을 들었다. 자, 어르신.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 그동안 당했던 수모와 억울함, 그리고 며느리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다.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형사의 표정은 굳어졌고 볼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농협 본점에서 그 아이가 돈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잡아주시오. 진술을 마친 나는 형사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한 내 손이 형사의 투박한 손을 감쌌다. 부탁하오, 형사님. 그 돈은 내 목숨이요. 그 아이가 돈을 찾아서 써버리면 나는 죽소.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황이 확실하네요. 일단 절도 신고 접수하고 내일 아침 은행으로 형사대 보내겠습니다. 어르신도 같이 가시죠. 됐다. 드디어 덫이 완성되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저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서 며느리의 가짜 미소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청심환을 하나 샀다.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까 미리 먹어둬야 심장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님, 밥 챙겨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바빠서 못 가요. 바쁘시겠지. 13억 받으러 가야 하니까.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오늘 밤은 푹 자둬야 한다.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너를 맞이해주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오늘은 내 인생을 되찾는 날이자 그 아이를 단죄하는 날이다.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인매는 단호했다.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이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짐했다. 오늘 장례를 치를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 그들이 꿈꾸던 헛된 욕망의 장례식을. 집을 나서자 형사가 보낸 검은 승용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 올랐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르신? 어제 봤던 그 형사였다. 든든한 어깨가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다 됐소? 네. 은행 측에 협조 공문 보냈습니다. 복권 사업팀에서도 이미 상황 파악하고 대기 중이고요. 며느님이 오시면 바로 신병 확보할 겁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차는 서울 서대문으로 향했다. 농협 본점.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하는 곳이다. 차장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었다. 평생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만 살던 내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은 다른 세상 같았다.
저 화려한 세상 속으로 그 아이도 들어가고 싶었겠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은행에 도착했다. 으리으리한 건물이 위압감을 주었다. 우리는 일반 창구가 아닌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별도의 층으로 이동했다. VIP실처럼 꾸며진 상담실 옆 모니터 룸에 자리를 잡았다. 유리창 너머로 상담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여기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며느님이 오면 저희가 덮칠 겁니다. 형사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손이 떨려 커피가 찰랑거렸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30분. 은행 문이 열린 지 30분이 지났다. 올 때가 됐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늦을 리 없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며느리 박미연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며느리의 차림새는 어제보다 더 화려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손에는 어제 봤던 그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다. 그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이 건물을 사러 온 재벌 사모님 같았다. 어서 오십시오. 1등 당첨금 수령하러 오셨나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며느리는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리 전화드렸죠? 박미연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여유가 흘러넘쳤다. 나는 모니터 룸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뻔뻔함. 시어머니는 병 들어가는데 재배 불릴 생각에 저렇게 신이 났다. 복권 실물 확인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며느리가 가방을 열었다. 통장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 성경책 속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종이었다. 며느리는 종이를 건네면서도 손을 떨지 않았다. 대담했다. 직원이 복권을 받아 들고 기계에 넣었다.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숫자가 떴다. 1등 당첨. 며느리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다.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표정이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맞으시네요. 당첨금은 세금 공제하고 약 13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며느리는 재촉했다. 직원은 능숙하게 서류를 꺼냈다. 네, 그럼 신분증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이 복권 뒷면을 확인하다가 멈칫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여기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네요. 아, 네. 제가 했어요. 잃어버릴까봐. 김말순.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신분증 성함은 박미연 님이시고요.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 룸 안에 있는 나도 침을 꿀꺽 삼켰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대기했다. 아, 그겨. 사실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사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사다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수령하러 온 거예요. 위임장 써오면 되나요? 기가 막혔다. 저 머리 회전 하나는 인정해줘야 했다. 위임장이라니. 치매 노인 취급하던 시어머니를 팔아먹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원칙적으로는 당첨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서명이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서명하신 김말수님 본인이 아니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아이 참 융통성 없게 진짜. 제가 며느리라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드려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니까요.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 돈이 급해서 그래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니. 내가 멀쩡히 살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본인 확인 통화라도.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내 돈 찾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점장 나오라고 해요. 며느리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것이다. 여기서 막히면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강남 아파트도 명품도 다 물거품이 되니까. 형사가 내게 신호를 보냈다. 어르신 지금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갔다. 며느리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느라 내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범죄자예요?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요? 빨리 돈 내놓으라고요. 범죄자 맞잖아. 내 목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을 갈랐다. 며느리의 동작이 멈췄다.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그래, 숨 넘어가기 직전인 시험이 여기 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쳤다.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오긴? 내 돈 찾으러 왔지. 내가 훔쳐간 내 돈. 나는 직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수고하십니다. 그 복권 뒷면에 적힌 김말순이 접니다. 직원은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나를 노려봤다. 어머님, 오해예요. 이건. 그러니까. 오해? 무슨 오해? 내가 치매 걸려서 복권 산 것도 까먹었다고 하려고? 아니면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보관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잠깐 맡아둔 거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어머님, 저 믿으시죠? 제가 설마 훔쳤겠어요? 이거 찾아서 어머님 드리려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그때 상담실 문이 활짝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박미연 씨, 절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카닥.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우리 어머님 돈이라고. 내가 보호자라고. 당신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녹취록, 그리고 복권을 훔쳤다는 정황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변명은 서가서 하시죠. 형사는 단호했다. 며느리는 발버둥을 쳤다. 아니라고.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며느리가 나를 향해 애원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범벅된 얼굴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아까 그랬지?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아니.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틀린 말 아니다. 나 지금 숨 넘어가게 기쁘다. 내가 내 눈앞에서 잡혀가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서 말이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형사들이 며느리를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나갔다. 어머님, 두고 봐요. 가만 안 둘 거야. 이 늙은이가 진짜. 마지막 발악이었다. 며느리의 욕설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상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말순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처리 계속 도와드릴까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럽시다. 내 돈 내놔요. 직원은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 13억 2,400만. 1, 10, 100, 1000. 숫자를 세어보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이 숫자 몇 개 때문에 지옥을 오갔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랑 통장 여기 있습니다. 나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은행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경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 차례였다. 그놈도 똑똑히 알아야 했다. 자기 아내가, 아니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는 것을. 신호음이 갔다. 여보세요? 엄마? 병원 갔어? 미연이가 전화 안 받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는 태평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아니 모르는 척하는 공범. 그래, 병원 왔다. 어디? 무슨 병원? 내가 갈게. 경찰 병원이다. 내 마누라가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갔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와라. 서대문 경찰서로. 와서 내 마누라 꼴 좀 봐라. 아주 볼만하니까.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잡혀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들 놈. 그놈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 했다. 그리고 내 20억, 아니 13억을 어떻게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강남으로 갑시다. 강남 어디요? 제일 비싼 백화점.
거기로 갑시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시원했다. 며느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강남. 내 발로 먼저 가주마. 내가 훔친 돈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찾은 내 돈으로. 폭스는 차갑게 식혀 먹는 음식이라던가. 지금 내 기분이 딱 그랬다. 가슴속 응어리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묘한 쾌감이 뱃속을 채웠다.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강남의 백화점은 별천지였다. 10년 넘게 시장통 구제옷만 입던 내 몸에 비단옷이 감겼다. 점원들은 내 행색을 보고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내가 블랙카드를 꺼내 긁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사모님, 사모님 하며 허리를 굽혔다. 돈이 좋긴 좋았다.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대접받게 만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궁상맞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칠순을 앞둔 나이지만 돈 냄새를 풍기니 귀부인이 따로 없었다. 나는 500만 원짜리 코트를 걸치고 백화점을 나섰다. 손에는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다. 며느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브랜드들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건 쇼핑이 아니었다.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갑옷을 입은 것이었다. 택시를 타고 서대문 경찰서로 향했다. 도착하니 아들 놈차가 주차장에 보였다.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차를 삐딱하게 대놓았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형사과 사무실은 소란스러웠다. 아니 형사님, 이건 진짜 오해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녀석은 형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하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 옆 유치장 쇠창살 너머로 며느리가 쭈그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는 게 보였다.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가자 아들이 번개같이 고개를 돌렸다. 달라진 내 모습에 녀석은 잠시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맞나 싶은 눈치였다. 엄마? 그래, 내 어미 왔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미연이가 훔치다니 말이 돼?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잃어버릴까 봐 부관해준 거라며. 근데 왜 신고를 해?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다다다다 따지기 시작했다. 역시나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뻔했다. 자기는 억울하다. 시어머니가 오락가락해서 신고한 거다. 이렇게 둘러댔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놈은 앞뒤 사정 볼 것도 없이 제 마누라 편부터 들고 있었다. 포관?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가서 제 이름으로 서명하고 바꾸려던 게 포관이냐? 아니, 그건 엄마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입 닥쳐라. 나직하게 하지만 서슬퍼렇게 내뱉었다. 아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엄마였다. 아버지 죽고 나서 기죽어 살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니 겁을 먹은 것이다. 형사님, 조사 끝났습니까? 예, 피의자 신문 조서 다 받았습니다. 본인은 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요. 검찰 송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합의는요? 합의하면 풀려납니까? 아들이 끼어들었다. 눈빛이 간절했다. 제 마누라 전과자 만들기 싫다는 거겠지.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풀려나야 그 돈을 구슬려서라도 뺏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시면 참작은 되겠지만 액수가 워낙 커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특수절도에 사기 미수까지 있어서요. 엄마, 들었지? 엄마가 합의해줘. 빨리. 미연이 간방 가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인생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아들은 내 옷소매를 잡고 흔들었다. 척반하장이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협박하다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을 꾹 눌러 밟았다. 지금 약해지면 저 하이에나들에게 또 뜯어먹힐 뿐이다. 합의? 누가 해준대? 뭐? 엄마, 진짜 왜 그래? 가족끼리 1억이야? 돈 찾았으면 됐잖아. 미연이가 잠깐 욕심부린 건데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 잠깐 욕심? 그래, 100번 양보해서 돈 욕심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너희들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은 뭐냐? 우리가 뭘? 아들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볼륨을 제일 크게 높였다.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다. 세금 떼니까 딱 13억 좀 넘게 들어오던데요. 명의는 제 앞으로 할 거예요. 진짜 빨리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원.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유치장 안에 있던 며느리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끄악. 하지마. 그거 꺼. 하지만 나는 끄지 않았다. 끝까지 틀었다. 요양병원 팸플릿 두고 갈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녹음이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달달 떨었다. 이게 뭐야? 내 마누라 목소리다. 나 요양병원에 갖다 버리고 내 돈 13억으로 강남 아파트 사서 지 명의로 하겠다는 소리다. 너도 동의했다며? 아니야. 난 몰랐어. 미연이가 그냥 아파트 보러 가자고만 했지, 엄마 돈으로. 거짓말 마라. 나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짝소리가 찰지게 났다. 내 손바닥이 얼얼했다. 아들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35 먹도록 매 한 대 안 때리고 키운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괴물이 되었나 보다. 너 아까 그랬지? 엄마가 치매 기운 있어서 걱정된다고. 그래, 나 치매 걸린 척 연기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근데 아주 가관이더구나.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가두려고 해?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었다. 자식 농사 망친 죄인이 무슨 눈물을 흘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엄마 걱정돼서. 변명하지 마라. 역겹다. 너도 공범이다. 내 마누라가 그 짓거리 할 때 너는 뭐 했냐? 말렸냐? 아니면 모른 척 즐겼냐? 방조도 죄다. 나는 형사를 바라봤다. 형사님,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콩밥을 먹이든 징역을 살리든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걸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할 겁니다. 엄마, 제발.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내가 잘못했어. 미연이가 시킨 거야. 나는 진짜 안 하려고 했어. 엄마, 나 회사 잘리면 어떡해? 나 빚도 많단 말이야. 한 번만 봐줘. 비굴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던 놈이 제 살길 막막해지니 바로 꼬리를 내렸다. 며느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는 꼴이 더 밉상이었다. 부창부수라더니 끼리끼리 잘 만났다. 빚? 그래, 빚 많겠지. 내 마누라가 명품사 제끼느라 쓴 카드값 다 내가 갚아야 할 거다. 엄마가 갚아주면 되잖아. 13억이나 생겼다며. 그거 우리 주려고 산 거 아니었어? 끝까지 돈 타령.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이놈 머릿속에는 엄마라는 존재는 없고 오로지 현금인 출기만 들어있었다. 착각하지 마라. 그 돈은 내 돈이다. 10원 한 장도 너한테 안 간다. 아니, 못 준다. 뭐?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지만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니 인연을 끊으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그리고 저기 유치장에 있는 내 마누라한테 전해라.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감방에서 나오면 바로 도장 찍게 해줄 테니까.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구둣발로 걷어차고 싶었지만 참았다.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형사님, 가보겠습니다. 수사 진행되는 대로 연락주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십시오. 형사가 경례를 붙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엄마, 가지마. 나 어떡하라고. 아들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치장 안에서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도 들렸다. 어머님, 저 좀 꺼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시끄러웠다. 귀가 따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다. 썩은 이빨을 뽑아낸 것처럼 시원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은 잠시뿐일 것이다.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 전체가 썩어 들어갔을 테니까.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내 코트 주머니에는 13억이 든 통장이 들어있었고 내 가슴 속에는 자유가 들어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나 잘한 거지? 자식 새끼 버린 독한 어미라고 욕하지 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이게 마지막 눈물이다. 이제부터 김말수는 울지 않는다. 돈 쓰고 즐기기에도 바쁜 인생이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시내 최고급 호텔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 밖으로 경찰서가 멀어졌다. 내 과거도, 내 아들도, 며느리도 저 뒤로 사라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매연 섞인 서울 공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달았다. 호텔에 도착해 스위트룸을 잡았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이 높았다. 곰팡이 핀 반지하 천장이 아니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이었다. 나는 룸서비스를 시켰다. 메뉴판 가격 따위는 보지 않았다. 스테이크, 와인, 샐러드. 먹고 싶은 건 다 시켰다. 잠시 후 벨이 울리고 근사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출렁거렸다. 건배. 허공에 잔을 부딪혔다. 나 자신을 위한 건배였다. 가난했던 김말순은 죽었다. 그리고 부자 김말순이 다시 태어났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다. 깔끔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더 보란듯이 잘 살까? 며느리가 감방에서 나와 그리고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나를 다시 찾아왔을 때 범접할 수 없는 기부인이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그게 내 마지막 폭수이자 완성일 것이다. 나는 스테이크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었다. 육즙이 터져 나왔다. 살 것 같았다. 아니, 이제야 사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봄날은 70부터였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내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었다. 곰팡이 냄새 나던 반지하 방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다. 나는 지금 경기도 외곽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있다. 말이 실버타운이지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다. 아침이면 하얀 가운을 입은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오후에는 또래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치거나 사우나를 즐긴다.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평화로웠다. 지난 60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재판은 내 완승으로 끝났다. 며느리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 합의가 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지금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콩밥을 먹으며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들은 파산했다. 며느리가 저지른 카드값과 사치빚 그리고 무리하게 벌렸던 사업비까지 터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회사는 횡령 문제까지 얽혀 잘렸다고 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다. 나는 혀를 찼다. 쯧쯧. 그러게 부모 귀한 줄 알았어야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다 굶어 죽게 생긴 꼴이었다. 김 여사님, 오늘 오후에 노래 교실 가실 거죠? 옆집 사는 이 여사가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나랑 축이 잘 맞았다. 그럼요. 오늘 트로트 배우는 날이잖아요. 참, 로비에 누가 찾아왔던데?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젊은 남자랑 여자가 김 여사님 찾으면서 실랑이하고 있더라고.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멈칫했다. 올 것이 왔구나. 며느리가 출소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나오자마자 여기를 찾아낼 줄은 몰랐는데. 끈질긴 것들. 냄새 하나는 기막히게 맡는다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잡상인인가 보죠. 그래요? 행색이 좀 남루하던데. 아들이라고 소리치길래 혹시나 했지. 전 자식 없어요. 남편 죽고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나는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보안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보안실입니다. 여기 503호인데요. 로비에 찾아온 사람들 당장 내보내세요. 아, 네. 회원님 아드님과 며느님이라면서 면회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 전 그런 자식 둔 적 없습니다. 스토커들이에요. 돈 좀 있다고 소문나니까 들러붙는 사기꾼들이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쫓아내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호하게 끊었다. 화면을 켜서 로비 CCTV를 확인했다. 모니터 구석에 익숙한 두 남녀가 보였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아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옷은 꼬질꼬질했다. 그토록 명품을 좋아하던 며느리는 시장통에서나 팔법한 싸구려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도끼 대신 고단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서로 탓하며 싸우느라 진을 뺀 얼굴들이었다. 그들이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아들이 CCTV 카메라를 향해 뭐라 소리치는 게 보였다. 입모양을 보니 엄마였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불쌍한가? 아니. 전혀. 안쓰러운가? 아니. 조금도.
오히려 통쾌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 내 등골을 빼먹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내 노후를 훔치려 했던 강도들일 뿐이었다. 강도에게 베풀 자비는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쳤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내 과거의 찌꺼기였다. 깨끗하게 털어내야 할 오물이었다. 띵동. 문자 메시지가 왔다. 차단된 번호로 온 메시지함에 알림이 떴다. 아들이었다.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보증금도 다 까먹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미연이도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줘. 나는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밥. 너희가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었나?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너희는 강남 아파트 보러 다니며 희희낙락했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인생은 실전이고 인과응보는 과학이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좀 화려하게 입고 싶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다. 붉은색이 잘 어울렸다. 지갑을 챙겼다. 투둑했다. 돈이 있으니 세상이 내 편이었다. 직원들이 내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좋은 걸 왜 진작 모르고 살았을까? 아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었다. 방을 나섰다. 폭도에서 마주친 청소 여사님에게 5만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었다. 수고하시네요.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드세요. 아이고 사모님. 매번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나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다.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푼다. 하지만 나를 기만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게 설령 핏줄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는 조용했다. 소란을 피우던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유리문 밖으로 멀어지는 두 개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다. 서로를 밀치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들의 앞날에 축복은 없을 것이다. 나는 건물을 빠져나와 산책로를 걸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달콤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켰다. 잔고를 확인했다. 아직도 0이 많이 붙어 있었다. 이 돈을 다 쓰려면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아야 할 것 같았다.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다. 내 인생의 1막은 가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비극이었지만 2막은 화려한 폭스극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3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김말순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라. 멀리서 노래 교실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 빨리 와. 박자 맞추기 힘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에도 드디어 쨍하고 해가 떴다.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아주 뜨겁고 강렬한 태양이. 나는 그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었으니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